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서북쪽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정참판의 집이었지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모두 갖추어진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늘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정참판이 세상을 뜬 뒤로는 그 집안의 형편이 날이 갈수록 기울어졌습니다. 참판의 아들 정도령은 글재주는 뛰어났으나 벼슬의 뜻을 두고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낙방을 거듭할수록 정도령의 마음은 더욱 비틀어지고 집안 살림은 계속해서 기울어만 갔지요. 그 집 안주인인 월영마님은 18에 시집와 벌써 25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옥같이 하얗고 눈매가 맑아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지요.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도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집안이 기울어지자 비단옷은 어느새 베옷으로 바뀌었고 풍성하던 밥상은 점점 초라해져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에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오늘도 주인 양반은 글방에만 처박혀 계시고 월영마님은 텅 빈 찬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집에 남은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장독대의 간장과 된장마저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가난이 극에 달하자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이제 이 큰 집에는 정도령과 월영마님 그리고 한 사람의 머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강쇠였습니다. 키는 6척이 넘고 어깨는 문짝만 했으며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지요. 강쇠는 어릴 적 정참판에게 거두어져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정참판이 그를 마치 아들처럼 아꼈기에 집안이 기울어도 강쇠는 떠나지 않고 남아 충성을 다했습니다. 에이구, 머슴아. 오늘은 밥을 지을 쌀이 없구나. 내가 먼저 먹고 주인 양반 상이나 차려드려라. 월영마님은 강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지요. 마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배고픈 것은 이미 익숙하니 마님과 도련님 먼저 드시옵소서. 그의 말에 월영마님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강쇠는 비록 글을 읽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람들에게 바보 강쇠라 불렸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꼬. 내일이면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텐데. 월영마님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은 강쇠는 마당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장터에 나가 쌀을 구해오겠사옵니다. 무엇으로 쌀을 구한다는 것이냐? 이 집에는 이제 팔 것도 없고 돈도 한 푼 없다. 월영마님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소인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반드시 쌀을 구해오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강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허름한 집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월영마님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저 바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도령은 글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에 또 낙방한 후로는 더욱 사람을 만나지 않고 홀로 글만 읽었지요. 식사 때만 잠깐 나와 밥을 먹고는 다시 글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보, 진지라도 드세요. 몸이 상하면 어찌합니까? 월영마님이 글방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정도령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월영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빈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월영마님은 나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지요. 에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내일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때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영마님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요.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강쇠가 무언가를 짊어진 채 들어왔습니다. 마님, 쌀을 구해왔사옵니다. 강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짊어진 자루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루 안에는 분명 쌀이 들어있었지요. 월영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조인이 산에서 구했사옵니다. 강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월영마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산에서 쌀이 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되느냐? 저 말 정도 되옵니다. 저 말이라 보통 집 세 식구가 한 달을 먹을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편에는 너무나도 귀한 양이었지요. 월영마님은 강쇠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구나. 덕분에 며칠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강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월영마님은 서둘러 쌀을 씻어 밥을 지었지요. 오랜만에 집안에 구수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월영마님은 정도령에게 밥상을 들고 글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도령도 문을 열고 밥을 받았지요. 여보, 오늘은 밥이 있네요. 어디서 구했소? 강쇠가 구해왔다오. 어서 드세요.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글방 문을 닫았습니다. 월영마님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영마님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밥으로 편안히 잠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꿈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 목소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월영마님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강쇠가 구해온 쌀로 지은 밥은 묘하게 달고 기름진 맛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배고픔에 시달리던 월영마님에게는 그저 고마운 밥이었지요. 강쇠야, 어서 와서 밥을 먹거라. 월영마님이 부르자 강쇠가 헝클어진 머리를 긁적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 앞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월영마님이 물었지만 강쇠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는 이만 나가보겠사옵니다. 그렇게 말한 강쇠는 서둘러 밥상을 물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월영마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상하구나.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것인가. 월영마님은 문득 강쇠가 가져온 쌀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산에서 구했다는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쌀은 산에서 나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훔쳐온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월영마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직접 따라가 봐야겠구나. 월영마님은 강쇠를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쇠가 다시 집을 나서자 월영마님은 조심스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강쇠는 마을을 지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폈지요. 월영마님은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그녀는 강쇠의 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 정도 산을 오르자 강쇠는 작은 묘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묘지라니. 월영마님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묘지 앞에는 초라한 상복 차림의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지요. 강쇠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보니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받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지요. 월영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한참을 먹던 여인은 마침내 도시락을 다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강쇠에게 건넸지요. 강쇠는 그것을 받아 자신의 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내일도 오겠소?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월영마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강쇠는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영마님은 급히 몸을 숨겨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했지요. 강쇠가 지나간 후 그녀는 다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묘지 앞에 앉아 있었지요. 저 여인은 누구일까? 강쇠는 왜 저 여인에게 밥을 주는 것일까? 월영마님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자 여인은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월영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저는 방금 전 강쇠라는 사내와 함께 있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대가... 당신이 강쇠의 주인이시군요. 여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월영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찌 저를 아시오? 강쇠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답고 현명한 마님에 대해서요. 여인의 말에 월영마님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쇠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본 적은 없었지요. 그대는 누구시오? 왜 이런 곳에 계시는 것이오? 월영마님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제 이름은 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무덤의 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라니요? 네, 제 아버지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100일이 되어갑니다.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100일 동안 이런 곳에서 지내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찌 강쇠와 알게 되었소?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굶주려 있을 때 강쇠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저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지요.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쇠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그대는 강쇠에게 무엇을 건넸소? 작은 꾸러미 같았는데 월영마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비단입니다. 제 아버지는 비단 상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많은 비단을 남겨주셨지요. 강쇠는 그 비단을 장터에 팔아 쌀을 사오는 것입니다. 이제야 월영마님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쇠가 쌀을 구해오는 방법, 그리고 산에서 구했다는 말의 의미도 말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소? 월영마님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지요. 아버지는 한때 큰 부자였습니다. 비단을 팔아 많은 재산을 모으셨지요.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니요? 네, 정이라는 성을 가진 양반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 모든 재산을 빼앗았지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병을 얻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이라는 성.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 정도령의 성이었습니다. 혹시 그 양반의 이름을 아시오? 월영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그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낙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월영마님은 확신했습니다. 연하가 말한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남편 정도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소? 연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이곳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복수를 한다 한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저지른 일로 인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월영마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연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러시오? 마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정이라는 양반의 아내요. 월영마님의 고백에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지요. 마님이 그 사람의 아내라고요? 그렇소. 내 남편이 그대의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죄송하오. 월영마님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남편이 그것은 마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입니다.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원망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그대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려. 월영마님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아니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지쳐버린 사람일 뿐입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지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소. 월영마님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급히 몸을 일으켰지요. 강쇠인가 봅니다. 마님, 제발 그에게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걱정할 테니까요. 연하의 부탁에 월영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숨겼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이것을 가져왔소. 오늘 장터에서 쌀을 사고 남은 돈으로 구한 것이오. 강쇠는 보따리를 풀어 작은 떡 몇 개와 과일을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았지요. 고맙습니다, 강쇠 서방. 강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연하의 옆에 앉았습니다. 월영마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지요. 강쇠의 얼굴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쇠가 저렇게 웃을 줄이야. 월영마님은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강쇠를 그저 우직한 머슴으로만 여겼지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강쇠라는 사람을 보고 있었지요. 해가 완전히 저물자 강쇠는 연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영마님은 그를 따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하자 강쇠는 품에서 비단 꾸러미를 꺼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이것을 가져왔사옵니다. 강쇠는 비단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월영마님은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꾸러미를 풀자 아름다운 비단이 나타났습니다. 옥색과 연분홍색이 어우러진 고운 빛깔의 비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인이 장터에서 구했사옵니다. 마님께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 강쇠는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영마님은 그 비단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고맙구나. 내 마음이 고맙구나. 강쇠는 환한 미소를 짓고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영마님은 비단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쇠의 진심, 연하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일.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이튿날 아침, 월영마님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쌀로 지은 밥은 달고 기름진 맛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맛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었지요.
연하의 아버지가 남긴 비단으로 산 쌀.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남편이 빼앗은 재산의 일부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월영마님은 정도령의 글방으로 밥상을 들고 갔습니다. 정도령은 여전히 글을 읽고 있었지요. 그는 밥상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요즘 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강쇠가 구해오고 있어요. 그 머슴이? 어디서 구한다는 것이오? 정도령의 물음에 월영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지요. 여보, 강쇠는 비단을 팔아 쌀을 사오고 있어요. 비단이라니? 그놈이 어디서 비단을 구했다는 말이오? 그것이 연하라는 여인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월영마님의 말에 정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밥상을 밀어내고 벌떡 일어났지요. 연하?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소? 제가 어제 강쇠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가 매일 산에 있는 묘지로 가서 연하라는 여인에게 밥을 주고 그 대가로 비단을 받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정도령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연하라는 여인이 누구라고 했소? 비단 상인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100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100일 전이라고? 정도령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그렇군. 그래서 과거 시험이 계속 낙방한 것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월영마님이 물었지만 정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지요. 여보, 나는 큰 죄를 지었소. 무슨 말씀이신지. 연하의 아버지, 장비단 상인. 내가 그의 재산을 속여 빼앗았소. 정도령의 고백에 월영마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연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훨씬 더 큰 충격이었지요. 어찌 그런 일을. 욕심이었소.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하자 초조해졌고 빨리 부를 얻고 싶었소. 장비단 상인이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속였소. 하지만 그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몰랐소. 정도령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그의 죽음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소. 과거 시험도 계속 낙방했고 이것이 모두 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소. 월영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남편의 죄에 대한 충격과 연하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지요. 여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연하에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월영마님의 말에 정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빛이 어렸지요. 그래요. 당신 말이 옳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하오. 오늘 당장 연하를 찾아가겠소. 정도령은 벌떡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월영마님은 그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도령 나오시오. 정도령.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정도령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문을 열었지요. 대문 앞에는 사또의 수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도령,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관하로 나오시오. 무슨 일로 사또께서 나를 부르시오? 정도령이 물었지만 수하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도령을 데려가기만 했지요. 월영마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어요. 월영마님이 말했지만 정도령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러 가는 것뿐이오. 그렇게 말한 정도령은 수하들과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월영마님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문득
강쇠가 생각났습니다. 강쇠야, 어디 있느냐? 월영마님이 불렀지만 강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았지만 강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강쇠는 또 연하에게 갔을까? 월영마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지요. 남편의 죄, 연하의 슬픔, 그리고 강쇠의 마음. 모든 것이 꼬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령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강쇠도 보이지 않았지요. 월영마님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 것인가.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영마님은 급히 마당으로 나갔지요. 대문이 열리고 강쇠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쇠야, 어디 갔다 왔느냐? 월영마님이 물었습니다. 강쇠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지요.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이 관아에 잡혀가셨다고 합니다. 강쇠의 말에 월영마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까 사또의 수하들이 와서 데려갔다. 하지만 도련님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러 간다고 하셨다. 아니옵니다, 마님. 그것이 아니옵니다. 강쇠의 말에 월영마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도련님께서 잡혀가신 이유는 연하 아가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때문이옵니다. 월영마님은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살해라니, 그것은 남편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련님은 장 비단 상인의 재산을 속여 빼앗은 것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 월영마님이 소리쳤습니다. 강쇠는 고개를 저었지요. 마님, 소인도 그렇게 생각했사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사옵니다. 장 비단 상인이 돌아가신 후 누군가가 그의 시신을 다시 파내어 보니 독살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영마님은 그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것은 거짓말이야. 도련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월영마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강쇠는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마님, 소인도 도련님을 믿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서 관아로 가보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강쇠의 말에 월영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래, 어서 가자. 도련님을 만나야 해. 월영마님과 강쇠는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모두가 정도령의 체포 소식을 듣고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저기 연하 아가씨도 계시옵니다. 강쇠가 가리킨 곳에는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관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월영마님은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 아가씨, 월영마님이 불렀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연하 아가씨, 도련님은 결코 그대의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월영마님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연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신에서 독살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도령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연하 아가씨, 제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월영마님의 간절한 눈빛에 연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관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또가 정도령을 신문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도령, 너는 장 비단 상인의 재산을 속여 빼앗고 그를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월영마님과 연화, 강쇠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지요. 사또 나리, 저는 장 비단 상인의 재산을 속여 빼앗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 죄이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독살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도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지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장 비단 상인의 시신에서 독살 흔적이 발견된 것인가?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독살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도령의 말에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모두 너를 가리키고 있다. 내가 그의 재산을 빼앗은 것도 인정하였으니 그를 독살한 것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또 나리, 제가 아무리 욕심이 많다 하여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정도령의 간절한 호소에도 사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내가 장 비단 상인을 독살한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내일 아침 내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사또의 말에 월영마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연하에게 매달렸지요. 연하 아가씨,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이라면 사또를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정도령은 결코 당신의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어요. 연하는 슬픈 표정으로 월영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마님, 저도 정도령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강쇠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사옵니다. 무슨 방법이냐? 월영마님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강쇠는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연하 아가씨, 댁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만났었는지 아시옵니까?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도령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비단을 팔러 다니셨으니까요.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강쇠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리고 마침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창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비단 상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가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요. 강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물었지요. 그 이창록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옵니까? 그는 마을 동쪽에 살고 있을 거예요. 큰 기와집이 있어요. 연하의 말에 강쇠는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마님, 소인이 이창록을 찾아가 보겠사옵니다. 어쩌면 그가 이 사건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영마님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강쇠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맙구나, 강쇠야. 어서 가보아라. 우리는 여기서 도련님을 기다리겠다. 강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아를 떠났습니다. 월영마님과 연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관아의 처마를 비추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월영마님과 연하는 여전히 관아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마님, 한참 만에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월영마님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왜 그러시오? 저 사실 마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영마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말이오? 제가
제가 정도령을 증오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정도령의 과거 시험 급제를 막기 위해 술수를 썼습니다. 연하의 고백에 월영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떤 술수를 쓰셨다는 말이오? 시험장 근처에 있는 무당에게 돈을 주고 정도령의 이름으로 저주를 걸게 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볼 때마다 실수를 하게 하는 저주였지요. 연하의 말에 월영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랬군요. 그래서 도련님이 계속 낙방한 것이었군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영마님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괜찮아요, 연하 아가씨.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도령이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연하가 흐느꼈습니다. 월영마님은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강쇠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올 거예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영마님과 연하는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강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또 다른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강쇠야, 월영마님이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강쇠는 가까이 다가와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마님, 이창록을 데려왔사옵니다. 강쇠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이창록 씨요? 월영마님이 물었습니다. 이창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내가 이창록이요. 당신은 장비단 상인과 어떤 관계였소? 그는 내 경쟁자였소. 오랫동안 비단 장사에서 경쟁해왔지. 이창록의 말에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당신이 아버지를 독살한 것인가요? 이창록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장비단 상인을 독살했소. 그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영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어찌 그런 일을. 장비단 상인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소. 그는 나의 단골 고객들을 하나둘씩 가로채고 내 비단 가게를 망하게 만들었소. 나는 복수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를 독살했소. 이창록의 고백은 모두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왜 정도령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오. 나는 단지 장비단 상인을 독살했을 뿐 정도령에게 누명을 씌우지는 않았소. 이창록의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관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또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기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 사또의 목소리에 월영마님과 연하, 강쇠, 이창록은 몸을 굳혔습니다. 사또와 부하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지요. 사또 나리, 이 사람은 이창록이라고 하는데 장비단 상인을 독살한 진범이라고 합니다. 월영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는 이창록을 노려보며 물었지요. 그것이 사실이냐? 이창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장비단 상인을 독살했소.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지요. 이 자를 잡아라. 그리고 정도령을 풀어주어라. 부하들이 이창록을 붙잡자 월영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정도령은 무죄예요. 연하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또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창록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정도령에게 누명이 씌워진 것이냐? 누가 그런 짓을 한 것이냐? 이창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것은 내가 한 일이다. 노인의 말에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대감,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정도령에게 누명을 씌웠다. 장비단 상인의 시신을 파내어 독살 흔적을 조작한 것도 나다. 노인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영마님은 그 노인을 알아보았지요. 당신은 윤대감. 그렇다. 내가 바로 윤대감이다. 윤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또도 어쩌지 못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찌 그런 일을? 월영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대감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정도령이 내 딸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인과 혼인했지. 바로 내가 그 여인이구나, 월영. 윤대감의 말에 월영마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도령을 바라보았지요. 정도령은 이제 관아에서 나와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그것이 사실인가요? 월영마님이 물었습니다. 정도령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나는 윤대감의 딸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었소.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변했소.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윤대감의 딸과의 약속을 어겼소. 정도령의 고백에 월영마님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윤대감이 당신에게 복수한 것이군요. 그렇소. 하지만 나는 그것도 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소. 정도령은 월영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여보,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소. 윤대감의 딸에게, 장비단 상인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도. 내가 지은 죄는 결코 씻을 수 없을 만큼 크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소. 정도령의 말에 월영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 시작해요. 그때 사또가 윤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대감, 아무리 대감이시라도 법을 어긴 죄는 면할 수 없습니다. 정도령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사또의 말에 윤대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늙은 몸, 어디 도망갈 곳도 없다. 내 죄를 달게 받겠다. 그렇게 말한 윤대감은 사또의 부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창록도 함께 관아로 끌려갔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연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영마님과 정도령, 강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월영마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연하 아가씨, 우리가 그대의 아버지께 저은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소. 정도령이 말했습니다. 연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그대의 아버지에게서 속여 빼앗은 재산을 모두 돌려드리겠소. 지금 당장은 그만한 재산이 없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겠소. 정도령의 말에 연하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아니요, 그것은 내 죄를 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오. 제발 받아주시오.
정도령의 간절한 눈빛에 연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갚으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월영 마님과 정도령, 강쇠, 연하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에 도착하자 정도령은 가장 먼저 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월영 마님이 물었습니다. 정도령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글방에 있던 책들을 모두 정리하려 하오.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오. 과거 시험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려 하오. 남은 생애를 내 죄를 씻는 데 바치고 싶소. 정도령의 말에 월영마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무슨 일이든 함께 하겠어요. 정도령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글방으로 들어가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연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연하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쇠가 물었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무덤을 지켜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강쇠의 말에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강쇠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강쇠 서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이곳에 남아 도련님과 마님을 모시려 합니다. 강쇠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강쇠 서방,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강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연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강쇠 서방. 연하의 말에 강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월영마님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쌀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월영마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도령이 방에서 나왔지요. 여보, 무슨 일이요? 쌀이 거의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은 먹을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월영마님의 말에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말했지요. 오늘 장터에 나가 일을 구해보겠소.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벌어야 할 때요. 정도령의 말에 월영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도령은 육체 노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보,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이제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할 때요. 정도령의 결심에 월영마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함께 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강쇠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마님, 소인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제안이냐? 정도령이 물었습니다. 강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소인이 알기로는 마을 서쪽에 있는 땅이 지금 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합니다. 농사라. 정도령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강쇠야. 내일 당장 그 땅을 보러 가자. 정도령의 말에 강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도련님. 소인이 농사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도령과 월영마님,
강쇠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아도 그들과 함께 했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연아 아가씨, 우리와 함께 농사를 지으시지 않겠습니까? 월영 마님이 제안했습니다.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슬픔은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이듬날 그들은 마을 서쪽에 있는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비록 척박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좋은 농토가 될 수 있었지요. 여기서 시작하자. 정도령이 결심했습니다. 월영 마님과 연화, 강쇠는 모두 동의했지요. 그들은 함께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정도령과 월영 마님은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연화도 비단 상인의 딸로 자라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강쇠의 도움으로 그들은 조금씩 농사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님. 호미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강쇠는 월영 마님에게 농사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월영 마님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렵구나. 괜찮습니다, 마님.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강쇠의 격려에 월영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농사일을 배워나갔지요. 한편 정도령도 연아에게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비록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었지요.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되는 건가요? 정도령이 물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 숨을 쉴 수 있게 얕게 심어야 해요. 정도령은 연아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씨앗을 심었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연아의 칭찬에 정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졌지요. 그들이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작은 새싹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마님.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강쇠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월영 마님은 작은 새싹들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았지요. 정말 신기하구나. 우리 손으로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다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마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보살피면 이 작은 씨앗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선물할 거예요. 강쇠의 말에 월영 마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연의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지요. 한편 정도령도 연아와 함께 새싹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탄의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다니. 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도 씨앗과 같다고요.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요. 연아의 말에 정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도 이제 새로운 씨앗이 심어졌다고 느꼈지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작물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도령과 월영 마님, 연화, 강쇠는 매일 밭에 나가 정성껏 작물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곧 수확할 수 있겠구나. 정도령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영 마님과 연화, 강쇠도 함께 기뻐했지요. 그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한 노인이 그들의 밭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눈빛이 따뜻했지요. 여기가 정도령의 밭인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정도령이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도령입니다. 어르신은 나는 이 마을의 이장일세. 자네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어서 한번 찾아왔네. 이장의 말에 정도령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월영마님과 연화, 강쇠를 소개했지요. 이분들은 내 아내 월영과 연화 아가씨, 그리고 우리 머슴 강쇠입니다. 이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밭을 둘러보더니 말했지요. 자네들 농사가 아주 잘 되어가고 있구먼.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 치고는 아주 훌륭하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강쇠 덕분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도령의 말에 강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장은 강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군. 자네가 강쇠인가? 듣던 대로 아주 성실한 청년이구먼. 아닙니다, 이장님. 저희는 그저 겸손할 필요 없네. 자네의 성실함은 이미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이. 이장의 말에 강쇠는 더욱 쑥스러워했습니다. 월영마님과 연하는 그런 강쇠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이장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정도령이 물었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사실 자네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서 왔네. 제안이라니요? 우리 마을에 새로운 학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네가 선생을 맡아주었으면 해서 말일세. 이장의 제안에 정도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저에게 학당의 선생을? 그렇네. 자네는 글을 잘 안다고 들었네.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다고도 했고,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일세. 이장의 제안에 정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요. 제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네. 게다가 자네는 이제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 아닌가? 그런 경험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될 것일세. 이장의 말에 정도령은 월영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영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보, 해보세요. 당신은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월영마님의 격려에 정도령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이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제가 선생을 맡겠습니다. 이장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도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고맙네, 정도령.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정도령은 마을 학당의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은 것이지요. 한편 이장은 떠나기 전에 강쇠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강쇠, 자네도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인재일세. 농사에 관한 지식이 많으니 다른 농부들에게도 가르쳐주면 어떻겠나? 강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요.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자네는 머슴 이상이네. 자네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나는 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농부일세. 이장의 말에 강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지요. 이장이 떠난 후 정도령과 월영마님, 연화, 강쇠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지요. 이제 나는 학당의 선생님이 되고 강쇠는 농부들을 가르치게 되었구나. 정도령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영마님은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여보,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기뻐요.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소. 정도령의 말에 월영마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지요. 저도 마을 아이들에게 비단 짜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연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도령과 월영마님, 강쇠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연하 아가씨. 월영마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요. 제 아버지가 비단 상인이었으니 저도 비단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요. 그대의 재능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요. 정도령이 격려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요. 그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월영마님이 말했습니다. 정도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소. 하지만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약초를 배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월영마님의 말에 정도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을 아내로 두어 나는 정말 행복하오. 정도령의 말에 월영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새로운 꿈을 품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도령은 학당의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월영마님은 약초를 배워 아픈 사람들을 돕고, 연하는 비단 짜는 법을 가르치고, 강쇠는 농부들을 이끌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작물들은 풍성한 수확을 맺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요. 정도령의 학당은 많은 아이들로 가득 찼고, 월영마님의 약초 지식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비단 교실도 많은 여자아이들이 찾았고, 강쇠의 농사 지식은 마을 전체의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지식을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월영마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도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무엇이 놀랍다는 말이오?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것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월영마님의 말에 정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그것은 모두 강쇠 덕분이요. 정도령의 말에 모두가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닙니다, 도련님.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강쇠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오. 내가 우리를 먹여 살렸고, 내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었소. 정도령의 말에 월영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강쇠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래, 강쇠야. 우리는 내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굶어 죽었을 거야. 연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쇠 서방, 저도 당신에게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을 거예요. 강쇠는 그들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저희는 그저 도련님과 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늘 도련님 댁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그것을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쇠의 말에 정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니야, 강쇠야. 내가 우리에게 준 것은 은혜를 갚는 것 이상이었어. 내가 우리에게 준 것은 진정한 삶의 의미였어. 정도령의 말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지요.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월영마님이 말했습니다. 정도령과 연화, 강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쇠도 깊이 공감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강쇠의 말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림과 가난이 아닌 희망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픈 마님을 먹여 살린 머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눔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쇠는 자신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했고, 그의 그런 마음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우리도 살면서 강쇠처럼 나눔의 마음을 가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서로를 돕고 나누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희망찬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요. 강쇠는 비록 가난한 머슴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마음이 결국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여러분도 강쇠처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땅에 명문가의 규수 이화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규수로 그 고운 자태와 우아한 품성은 도성 안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연꽃처럼 맑고 순수한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몸매, 그리고 흰 눈처럼 깨끗한 피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눈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그윽했으며 입술은 붉은 앵두처럼 도톰하고 예뻤지요. 걸음걸이마저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하여 이와 애기씨를 한번 보는 이는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하지요. 한양 성안의 많은 양반집 자제들이 이와 애기씨와 혼인을 맺고자 했으나 이와의 아버지 이판서는 쉽사리 딸의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누구보다 아끼는 마음에 이와에게 가장 좋은 신랑감을 찾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판서는 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글과 예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애기씨는 여느 규수와는 달리 사서삼경에도 밝았고 시를 짓는 재주도 뛰어났지요. 이와 애기씨는 예의 범절과 학식도 뛰어나 그림을 그리면 진짜 꽃이 피어나는 듯했고 글을 지으면 시인 묵객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붓을 들면 마치 봄바람에 꽃이 피 춤추듯 글씨가 종이 위에 살아 움직이는 듯했지요. 시를 지을 때면 달빛 아래 피어난 매화의 향기가 글귀에서 풍겨나오는 듯했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또 어찌나 뛰어났는지 그 손길 닿은 옷은 임금님도 탐낼 만큼 정교했죠. 한 번은 이화가 수놓은 병풍이 한양 최고의 병풍이라 소문이나 대신들이 다투어 사고자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림 속 매화는 향기가 날 것 같았고 학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으며 바위와 물은 진짜처럼 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와 애기씨는 사대부가의 규수로서 높은 학식과
품위를 갖춘 제 아버지 이판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판서는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하나뿐인 딸 이화에게 온 정성을 쏟았지요. 그는 다른 사대 부가와 달리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아들처럼 글 공부를 시키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정원의 정자에서 차를 마시며 시를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하곤 했지요. 이화는 아버지의 정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이판서도 총명한 딸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또 어떤 시를 읽으셨나요? 오늘은 두부의 춘망을 읽었단다. 국파산화제, 성춘초목심. 나라는 망해도 산과 강은 여전하고 봄이 오면 풀과 나무는 다시 깊어진다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구나. 아버님, 그 시는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구나. 우리 애기 씨는 정말 총명하구나. 어찌 그 깊은 뜻을 그리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냐? 이렇게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깊었지요. 이화 애기 씨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할 만큼 기쁨과 자랑이었고, 이판서 역시 딸의 마음속에 큰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판서는 조정에서도 청렴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임금의 신임을 얻었지요. 하지만 그런 성품 때문에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도가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대감은 이판서와 정치적 견해가 달라 늘 대립했지요. 박대감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판서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이대감, 백성들이 겨우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고 하시오? 그것은 백성들을 더욱 궁궁하게 만들 뿐이오. 이판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겠소. 우리가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운영하겠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문제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세금이 몇몇 대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오? 이런 대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졌고 박대감은 이판서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란 참으로 무상한 법. 꽃이 피었다가도 지고 달이 찼다가도 기우는 것처럼 이와 애기 씨의 행복한 나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조 23년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지요. 칼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던 어느 밤 이화의 집에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판서를 체포하라. 역적무의에 가담한 죄로.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오? 아버님은 결코 역적이 아니십니다. 이화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판서는 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이화야, 걱정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너는 어서 피하거라. 그렇게 이 판서는 끌려갔고 며칠 후 참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서가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지요. 아버님, 아버님, 제발 눈을 떠보세요. 아버님. 이와 애기 씨의 절규가 저택을 울렸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판서의 죽음은 단순한 병환이 아니었습니다. 박대감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지요. 이 판서가 임금께 올린 상소문 중에 박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박대감이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판서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임금에게 바친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된 이와 애기 씨.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통곡할 때 관아에서 다시 포졸들이 왔습니다. 역적의 집안은 몰수하고 식솔들은 모두 내쫓으라. 관아의 명령과 함께 이화의 집은 쑥대밭이 되고 종들은 흩어지고
재산은 모두 나라에 귀속되었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이와 애기 씨는 길거리로 내쫓기고 말았지요. 고급스러운 비단 옷은 낡은 베옷으로 바뀌었고 풍족했던 식사는 하루 한 끼, 죽 한 그릇을 구걸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몸이 어찌 이리 비참해졌단 말인가. 이와는 아버지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에 큰 슬픔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고 박대감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지요. 그녀는 이제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지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딸을 도와주었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심지어 평소 이판서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이들조차 문전박대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역적의 딸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이면 우리 가문도 화를 입을 것이오. 어서 가시오. 이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사찰에서, 때로는 빈 창고에서 추위를 피했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추운 겨울바람은 그녀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이와는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양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결국 힘이 다해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이제 아버님 곁으로 가는 것인가.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이와 애기 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는 눈을 뜰 힘조차 없었지요.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무쇠, 본명은 무기였지만 머슴살이를 하며 무쇠라 불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진 이화를 발견했지요. 이게 웬일인가? 낮에는 추웠는데 이렇게 밖에서 자면 얼어 죽을 것인데. 무쇠는 가까이 다가가 이화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지요. 무쇠는 그녀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주저없이 그녀를 업었습니다. 이런 곳에 두고 갈 순 없지. 일단 내 집으로 데려가자. 무쇠는 이화를 업고 자신의 허름한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초가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그가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지요. 비록 허름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쇠는 이화를 조심스럽게 방 안의 아랫목에 눕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음을 준비했지요. 이화가 깨어나면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충분히 쉬시게. 무쇠는 자신의 옷가지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바깥방에서 잠을 청했지요. 그는 비록 머슴이었지만 타고난 예의와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화는 계속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쇠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도 이화를 간호하며 미음을 떠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지요. 그러던 중 마침내 이화가 눈을 떴습니다. 이화가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무쇠가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이틀을 내리 주무셨소만. 자네는 투박하지만 따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무쇠, 본디 이름은 무기였지만 머슴살이를 하며 무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요? 제 거처요. 길에 쓰러지신 걸 업고 왔소. 이화 애기 씨는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나 허약해진 몸은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쇠는 얼른 다가와 그녀를 도왔지요. 조심하시오. 아직 몸이 약하니 쉬어야 할 것이오. 무쇠는 이화에게 따뜻한 미음을 건넸습니다. 이화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미음을 바라보았지만 너무나 배가 고팠기에 결국 받아들였지요.
당신은 어떤 분이시오? 난 그저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하는 무쇠라 하오. 별 볼일 없는 사내지만 길에 쓰러진 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소. 무쇠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화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아직 밝히지 않기로 했지요. 이화가 불편해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화는 무쇠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자란 그녀에게 낯선 사내의 집에 머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쇠의 선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고맙소이다만 난 이제 가봐야겠소. 어디로 가시겠소? 갈 곳이 있으시오? 무쇠의 물음에 이와 애기 씨는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녕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이와는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교수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지요. 걱정 마시오. 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우선은 몸을 추스르시오. 내 죽을 쑤어 놓았으니 드시오. 무쇠는 정성스레 쏜 죽을 이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쌀로 정성껏 쏜 죽이었지요. 배고픔에 지친 이와는 결국 그 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레 먹던 이와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릇을 비우고 말았지요. 맛있게 드시는군요. 더 드시겠소? 무쇠의 물음에 이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빈 그릇을 바라보며 무쇠는 미소를 지었지요. 죽 한 그릇도 맛있게 드시니 애기 씨가 분명하오. 이와는 흠칫 놀랐습니다. 자신이 양반가의 교수였다는 것을 이 머슴이 어찌 알았을까요? 어찌 내가 양반집 교수임을 아시오? 그대의 손길과 말투, 그리고 그 기품이 여느 사람과는 다르니 알 수밖에요. 게다가 무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화 애기 씨 아니십니까? 이판서 영감님의 따님. 이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머슴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오? 무쇠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디 내 이름은 무쇠가 아니라 무기요. 무관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집안이 역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소.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이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요. 묵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한이 느껴졌지요. 아버지께서는 대장군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소. 그러나 5해 전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셨지요. 형님들도 모두 죽고 나만 겨우 스승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소. 묵의 말에 이화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난 것에 미약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요. 그럼 나를 알아보신 것은 어찌된 일이오? 예전에 한양에서 애기 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소. 그때의 그 고운 자태를 잊지 못했소. 묵의 말에 이화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슬픔이 밀려왔지요. 그런 시절은 이제 모두 지나갔소. 이 몸은 이제 역적의 딸로 거리의 거린에 불과하니 그렇지 않소. 애기 씨는 여전히 고귀하오. 그 누가 뭐라 해도 애기 씨의 품위와 기품은 변하지 않았소. 묵의 진심 어린 말에 이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외모 속에서도 따스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지만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이화를 향한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었지요. 난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우선은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시오. 내 힘닿는 대로 도울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그렇게 이화는 묵의 허름한 초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지요. 묵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며
이화를 위한 음식과 옷가지를 마련했습니다. 묵이 일하러 나간 시간, 이화는 초가 안에서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추스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점차 건강을 되찾으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지요. 비록 양반가의 교수로서 집안일을 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이화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초가를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씩 배워갔지요. 가끔은 실수도 했지만 묵은 그런 이화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했지요. 오늘은 일을 끝내고 들에서 나무를 좀 뜯어왔소. 내 솜씨가 변변찮지만 나물죽을 쑤어봤소. 묵은 항상 이화를 먼저 생각했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묵의 모습에 이화는 점차 마음을 열어갔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함이었지만 점차 그 마음은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 고맙소이다. 하지만 내 때문에 그대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소. 고생이라뇨? 애기 씨를 모시는 일이 어찌 고생이겠소? 오히려 영광이지요. 묵의 말에 이화는 다시 한번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닌 깊은 뜻을 품은 사람임이 분명했지요. 날이 흐를수록 이화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초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돕기 시작했지요.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비록 그런 집안일은 양반가의 교수로서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이화는 빠르게 익혀나갔지요. 애기 씨,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소. 내가 할 수 있소. 이제 그런 말은 그만두시오. 난 더 이상 애기 씨가 아니오. 그저 이화라 불러주시오. 그렇지 않소. 그대는 여전히 내게 애기 씨여. 그 누구도 그대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소. 묵의 말에 이화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버렸지만 오직 이 사내만은 그녀를 존중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차갑게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이화의 마음도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묵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은 비록 머슴으로 일했지만 그의 지식과 안목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밤이면 책을 읽고 시를 짓곤 했지요. 이화는 그런 묵의 모습에 점차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묵 서방, 그대는 어찌 그리 학식이 깊은가? 단순한 머슴으로 보이지 않소. 어릴 적 아버지께서 그를 가르치셨소. 비록 무관이셨지만 학문을 중시하셨지요. 칼만 휘두를 줄 아는 무관은 진정한 무관이 아니다라고 하셨소. 이화는 묵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딸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 이화는 우연히 묵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잠에서 깬 이화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지요. 그곳에는 달빛 아래 무술을 연마하는 묵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하! 칼을 든 묵은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무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머슴의 것이 아니라 훈련된 무사의 것이었지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손길은 바람을 가르고 달빛을 반사하는 칼날은 은빛 물결처럼 흘러내렸지요. 이화는 그 모습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묵의 무술 실력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가 평소에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역시 그대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군요. 다음 날 이화는 묵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오. 그대가 무술을 연마하는 모습을. 그대는 도대체 누구요? 묵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무사 집안의 자제였소. 아버지는 조정의 무관으로 충직하게 나라를 섬기셨지요. 하지만 5해 전
아버지께서 역모에 휘말리시어 가문이 몰락했소. 아버지와 형님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요. 이화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대는 복수를 꿈꾸고 계신 것이요? 그렇소. 매일 밤 무수를 연마하며 언젠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소. 그 자들이 누구요? 묵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박대감과 그 일당이요. 이화는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대감이라고요? 그 자가 우리 아버지를 모함한 자요. 그 자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몰락한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원수를 가진 그들은 이제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오. 그렇소.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은 분명 뜻이 있을 것이오. 이화와 묵은 그날 밤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박대감과 그 일당에 대한 정보를 모았지요. 박대감은 현재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소. 그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오. 그렇소. 우선은 그들의 비리와 악행을 찾아내어 조정에 알려야 할 것이오. 묵과 이화는 복수를 위해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분을 숨겨야 했지요. 이화는 머슴의 아내로, 묵은 여전히 머슴으로 위장하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로 행세해야 할 것이오. 애기씨, 괜찮으시겠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몸,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박대감의 집이었지요. 묵은 그곳에서 머슴으로, 이화는 빨래하는 여인으로 들어가기로 계획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봄이었지만 아직 밤은 차가웠고 때로는 비가 내려 두 사람을 흠뻑 적시기도 했죠. 그럴 때면 묵은 자신의 옷을 벗어 이화를 감싸주었습니다. 묵 서방, 그렇게 하시면 그대가 졌소.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런 묵의 모습에 이화는 더욱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묵을 향한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며칠간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화에게는 이제 낯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그녀의 집이었던 곳, 그곳에서 이제 그녀는 머슴의 아내로 살아가야 했지요. 저기가 박대감의 집이요. 묵은 멀리 보이는 큰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으로 박대감의 권세를 상징하는 듯했지요. 어떻게 들어갈 것이오? 내 한양에 아는 이가 있소. 그의 도움을 받아 박대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묵은 과거 아버지의 부하였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지금은 말단 관리로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묵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지요.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모두가 도련님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소인, 조용히 하시오. 이제 난 묵이 아니라 무쇠라는 머슴일 뿐이오. 노인은 묵의 사정을 듣고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했고 이화는 빨래터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취직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묵은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으로, 이화는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박대감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묵은 그의 인맥을 이용해 박대감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화는 빨래터에서 박대감의 집하녀들과 친분을 쌓아갔지요. 저 양반께서는 늘 이렇게 하인들을 부리시오? 이화는 빨래터에서 하녀들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영감마님은 매우 엄하셔서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매질을 하시지요. 게다가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청렴한 양반인 척하시니 더 얄미워요. 하녀의 말에 이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대감의 비리를 캐내기 위한 첫 단서를 찾은 것이지요. 나쁜 짓이라니 어떤 것이요?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심지어 조정에서도 뇌물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판서와 김대 장군을 모함해서 역적으로 몰았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묵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녀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나쁜 분이시네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 같은 하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입이라도 잘못 놀렸다가는 매맞고 쫓겨나기 십상이니까요. 이화는 하녀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녀들의 수다를 들었지요. 한편 묵은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 일을 하며 집안의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몰래 박대감의 서재 근처를 맴돌았지요. 저 서재에 박대감의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오.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의 비리를 밝힐 수 있을 것이오. 묵은 이화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비밀리에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들은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만나 하루 동안의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녀들에게 들으니 박대감이 매달 비밀리에 금품을 받는다고 해요. 그 돈은 아마도 뇌물일 것이오. 나도 들었소. 매달 보름날 밤에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장부를 확인할 기회일 수도 있겠소. 두 사람은 보름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묵은 박대감의 집 주변을 살폈고 과연 한 사내가 몰래 집을 찾아오는 것을 보았지요. 그 사내는 조정의 고위 관리로 박대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소. 묵은 이화에게 그날 밤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조사는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대감의 아들인 박도령이 빨래터에서 이화를 보고 반해버린 것이었지요. 저기 빨래하는 저 여인은 누구요? 아, 저분은 최근에 온 머슴의 아내라고 합니다. 머슴의 아내치고는 너무 고우니 내 방에 불러오게. 하녀의 전가를 받은 이화는 당황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묵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묵 서방, 박도령이 나를 부른다 하오.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하오. 너무 위험하오. 그대가 위험에 처할 수 있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박대감의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소. 묵은 걱정스러웠지만 이화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요. 조심하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나에게 알리시오. 걱정 마시오, 묵서방. 내가 조심하리이다. 결국 이화는 박도령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기지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지요. 내가 그 머슴의 아내라던데 어찌 이리 고우냐? 박도령은 이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지요. 천한 머슴의 아내가 고울 리 있겠습니까? 도령님의 눈에 그리 보이실 뿐이지요. 이화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지요. 이 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내 눈빛과 기품이 범상치 않구나. 내가 마음에 드니 내 첩으로 드리고 싶다. 이화는 당황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령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허면 내 그대를 우리 집에 친모로 드리리다. 아버지의 서재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겠노라. 박도령의 제안에 이화는 속으로 기뻐했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기회였지요. 그것은
제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접 그에게 말해보겠노라. 박도령은 묵을 불러 이화를 친모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묵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기회임을 알았지요. 도련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걱정 말게. 내 그녀를 잘 돌보아 주리다. 그렇게 이화는 박대감의 집 친모가 되어 서재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서재를 정리하며 비밀 장부의 위치를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서랍 속 숨겨진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군. 이화는 장부를 훔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대감이 뇌물을 받은 기록과 조작한 증거들, 그리고 이판서와 묵의 아버지를 모함한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으로 우리는 복수할 수 있겠어. 이화는 장부의 내용을 외워 묵에게 전달했습니다. 묵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의 고발장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박도령은 이화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친모, 내 그대를 오래 지켜보았네. 그대는 단순한 머슴의 아내가 아닌 듯하오. 이화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의 손길과 말투, 그리고 그 기품이 천한 여인의 것이 아니오. 혹시 이판서의 따님 이화 아니오? 이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박도령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을까요? 그녀는 부정하려 했지만 박도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내 그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사실 내 아버지가 그대의 아버님을 해치신 일에 대해 항상 마음이 무거웠소. 그대가 이곳에 온 것이 복수를 위해서임을 알고 있소. 이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도령의 진심을 판단할 수 없었지요. 만약 그대가 정말 복수를 원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소. 아버지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박도령의 제안에 이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묵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도령이 우리를 돕겠다 하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소. 그럴 수도 있겠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그의 도움을 받되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오. 묵과 이화는 조심스럽게 박도령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도령은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비밀 장부를 제공해 주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은 자신의 서재가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노하여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누구냐? 감히 내 서재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박대감의 분노에 모든 하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대감은 이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친모로 있으면서 서재를 정리했다 하였는데 혹시 내가 아니냐? 이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단지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했을 뿐 서랍이나 문서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내 남편, 그 머슴을 불러오라. 이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묵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그녀는 서둘러 묵에게 소식을 전했지요. 묵 서방, 큰일이오. 박대감이 서재가 뒤져진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을 부르라 하였소. 걱정 마시오. 내 조심하리다. 묵은 담담하게 박대감 앞에 나섰습니다. 박대감은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내가 그 머슴이냐? 네, 대감마님. 내 아내가 내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아내를 통해 무언가를 훔치려 한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성실히 일할 뿐입니다. 박대감은 묵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내 얼굴이 어딘가 나짓구나. 혹시 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데. 묵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착각이실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한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너희 둘을 주시하겠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일 이후 묵과 이화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박도령의 도움으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내 박대감을 고발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지요. 이제 우리는 이 증거를 조정에 제출해야 하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모두 신분을 숨기고 있는데 조정에 나설 수는 없소. 그때 박도령이 묵과 이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소. 내 친구 중 정의로운 대감이 있으니 그를 통해 이 증거를 조정에 제출하도록 하겠소. 묵과 이화는 박도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박도령의 친구에게 전달했고 그는 그것을 조정에 제출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대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감, 조정에서 대감을 조사하러 온다고 합니다. 하인이 황급히 박대감에게 알렸습니다. 박대감은 크게 당황했지요.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감히? 박대감은 급히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비리 증거가 발견되었지요. 박대감, 당신은 뇌물수수와 증거 조작, 무고한 신하들을 모함한 죄로 체포됩니다. 관리들은 박대감을 체포했고 그의 가문은 몰락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박도령은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용서받았지요. 묵과 이화는 마침내 복수를 이룬 것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버님의 한을 풀었소. 그렇소. 우리는 마침내 정의를 이루었소. 그러나 그들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묵의 스승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지요. 묵 서방, 큰일이오. 스승님이 박대감의 일당들에게 잡혀가셨다 합니다. 스승님이라고? 아니, 스승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들었는데. 아니요, 살아계시다 하오. 하지만 지금 위험에 처하셨소. 묵은 즉시 스승을 구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화도 그를 따르기로 했지요. 애기씨, 위험할 수 있소.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아니요. 내 이제 그대와 함께 하리다. 스승님을 함께 구해야 하오. 두 사람은 함께 스승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박대감의 은밀한 거처로 알려진 산골짜기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그들은 묵의 스승이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승님, 묵이냐?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스승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잠깐 이 아가씨는. 스승은 이화를 보자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화, 이 판서의 따님이 아니냐? 이화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찌 저를 아십니까? 너의 아버지와 나는 오랜 벗이었다. 내가 이렇게 자라 묵과 함께하고 있다니 참으로 운명이구나. 스승은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너희 두 가문의 몰락은 모두 박대감의 계략이었다. 그는 너희 아버지들이 그의 비리를 알게 될까 두려워 먼저 손을 쓴 것이다. 이화와 묵은 이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대감은 체포되었소. 우리는 복수를 이루었소. 아직 끝이 아니다. 박대감의 일당들이 아직 조정에 남아있다. 그들을 모두 밝혀내야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스승의 말에 묵과 이화는 더 큰 싸움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승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와 박대감에 남은 일당들을 찾기 시작했지요. 스승은 과거 이화 아버지의 세력 중 살아남은 이들을 모았고 그들은 함께 박대감의 일당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스승은 이화와 묵에게 더 높은 무술과 지혜를 가르쳤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졌지요. 우리는 이제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있소.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오. 묵과 이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복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해 뛰고 있었지요. 스승과 함께 무술을 연마하는 묵, 그리고 지략을 발휘하는 이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데이가 찾아왔지요. 박대감의 일당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날, 묵과 그의 조력자들은 그곳을 급습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묵은 일당의 우두머리와 1대1 대결을 펼쳤지요. 내가 무사의 아들이었구나. 내 아버지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지. 이제 당신의 악행은 끝이다. 아버지와 이판서 대감의 한을 풀어드리리라. 묵은 온 힘을 다해 싸웠고 마침내 우두머리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묵, 서방. 마침내 일당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비리 증거는 조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임금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자 크게 노하셨지요. 이판서와 무관 김장군은 억울하게 죽었구나. 즉시 두 가문을 복권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관직을 내리라. 임금의 명으로 이화의 가문과 묵의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명예를 되찾았고 각자 관직을 받게 되었지요. 묵, 서방. 아니, 이제는 묵 대감이라 불러야겠군요. 애기 씨도 이제 다시 양반가의 교수로 돌아가시겠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난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이화의 고백에 묵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애기 씨,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소? 내가 비록 관직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기 씨에게는 부족한 사람이오. 그렇지 않소. 그대는 내 목숨을 구해주고 나를 지켜주었소. 그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소.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혼례를 직접 주관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소. 네,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리다.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은 조정에서 일하며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이화는 그의 곁에서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지요.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이화가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의원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지요. 이화야, 제발 견뎌주. 내가 반드시 당신을 살리리다. 묵, 서방.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내 장기를 누군가에게 주어 살려주시오. 그런 말씀 마시오. 그대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오. 묵은 이화를 살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명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은거한 의원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 증상은 혹시 환자가 예전에 오염된 물을 마신 적이 있지 않은가? 오염된 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허름한 초가에서 지냈으니 의원은 특별한 약을 지어주었고 묵은 그것을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극정성으로 이화를 간호했고 매일 밤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이화야, 제발 눈을 떠주오.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묵의 지극한 정성과 의원의 약 덕분에 이화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눈을 뜨자 묵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묵, 서방. 당신이었군요. 나를 살린 것은. 그대가 돌아와 주어 고맙소. 이화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묵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이화는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지요. 묵, 서방, 내 이번 일로 더욱 깊이 깨달았소.
당신은 내 삶의 전부여. 나 역시 그대를 잃을 뻔한 경험으로 그대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며 다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소. 그렇소.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일 것이오. 그렇게 이화와 묵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때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와 한때 머슴이었던 사내,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지요. 묵 서방, 저는 당신을 만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나 역시 애기 씨를 통해 삶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하고 깊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화와 묵의 이야기는 그 증거였으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땅에 굶주린 마님을 업어 입히고 먹여 살린 머슴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화와 묵과 같은 깊은 사랑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을 찾는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